안녕하십니까.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온라인 알기 강좌.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슬람 이전부터 이슬람 이후 기원 후 1000년까지인데요. 무려 6000년에 걸리는 시간인데 6000년에 걸리는 시간을 아주 핵심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가 아랍 역사라고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국가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이전에는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여기를 아랍 지역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국가로 자리를 잡고 하기 전에는 아랍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지만 이게 크게는 아랍 역사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슬람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요. 보통 이슬람 이전 시대를 이슬람 역사가들은 무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힐리아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무지의 시대가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지는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하지 못하는, 즉 우리로 한다면 야만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이슬람은 문명을 가져왔고 이슬람 이전에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없던 시대를 자힐리아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야만의 시대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시작한 7세기 600년이라고 잡겠습니다. 600년보다 훨씬 좀 더 뒤에 이슬람이 시작하지만 600년이나 잡고 우리가 보통 1000년까지를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세계가 거의 이루어지고요. 아랍인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이슬람 문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굳이 아랍 역사를 얘기는 하는데 서양의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중간 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가장 큰 사건들라면 일단 몽고 침입이 있죠. 몽고가 이라크 바그다드, 즉 당시 아바스 제국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1258년에 점령을 함으로써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괴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아랍 세계에 미친 영향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시기는 중간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00년에서 1800년대를 우리가 삼제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제국 시대에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문명권이 세 개의 제국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땅, 동유럽까지도 차지했던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고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대체적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 쪽이죠. 이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파비 제국이 성립이 됐고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쪽에 무갈 제국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개의 제국이 있다고 해서 삼제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때 또 이 제국들이 화약을 가지고 서로 총을 쏘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화약 제국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이제 근현대라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왜 1800년으로 나누느냐면은 1798년에 나폴레옹이 오늘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침략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침략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유럽 세력의 아랍 지역 침입이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이 시기 전후가 삶의 양태라든지 정치, 사회, 문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기점을 잡아서 이 시기부터 근현대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 이전 역사로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슬람 이전 역사 하면은 다시 이게 기원전 5000년부터는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주 용감하게 크게 나누겠습니다. 알렉산더 전후로 나눠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전에는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여러분들 지도에 지금 보이시죠? 동쪽에 티그리스강, 서쪽에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슈메르 문명이 시작을 해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갖고 들어올 때까지는 이 지역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 고대 페르시아 문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말은 시카고 대학의 이집트 학자인 브레스티드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썼던 말입니다. 이 두강의 비옥한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가 마치 초승달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가 중동으로 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먼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점토판이 보이죠? 이 점토판은 뭐냐면요, 이 점토에다가, 그러니까 진흙판에다가 마르기 전에 이 갈대입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이제 말리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문서가 되는데요. 보통 아주 고대에 금전출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써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점토판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보이시죠? 이집트 문명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지금도 생각해도 어떻게 저걸 만들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명도 바로 이쪽 지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바벨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이라크의 지구라트를 보입니다. 이게 종교 신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문명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전의 그 주인공이죠. 함무라비 왕의 그 부조가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새로운 이제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이쪽 지역을 침략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정복한 지역을 그 휘하의 장수들이 나눠 갔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곳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쪽을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갖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고요. 우리가 아랍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 이 지역, 물론 이집트도 지금 아랍입니다만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큰 지역을 했던 것은 셀유코스라는 휘하의 장군이 갖게 되죠. 그래서 셀유코스 문화가 이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중동 침략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쪽 지역에서 이러한 왕조가 오랫동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보시면은 기원전 63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가 점령을 하거든요. 기원전 63년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또 로마의 문명이 이쪽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아랍 국가라고 부른 지역에는요, 이러한 과거의 문화들이 첩첩히 역사 문화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가면은 아랍 지역에 가면 아랍 이슬람 문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쪽에 가면은요 고대 문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흔적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화가 더 아주 풍부한 곳이죠. 그리고 아랍인들의 특징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보존을 했고 그걸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 문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업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시리아, 아파미아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 문화 유적의 모습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죠. 시리아 부스라에 있는 원형극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레바논 바알벡에 있는 바카스 신전입니다. 이 두 개 다 로마의 유적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원형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다 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들리냐, 마이크도 없이. 그런데요, 제가 이 로마 원형극장의 유적이 가장 잘 남아 있다고 하는 이 부스라에서 원형극장에 가가지고 맨 윗칸에서 앉아 있고 맨 아래 칸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걸 확인하고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너무 무시했구나. 마치 그 음악을 듣는데요, 천상의 음악처럼 공명이 돼서 들리는데 그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졌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때문에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리고 시리아의 팔미라입니다. 이슬람 이전의 아랍 유적인데요. 요르단의 페트라는 나바테아인들이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건데 아직까지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가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팔미라 하면은 아랍과 관련돼서 제노비아라는 마지막 이 아랍의 이 여왕이 있습니다. 로마와 맞붙였다가 결국 로마에 패배하고 끌려갔던 비극이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시리아 팔미라 이건 아랍 유적입니다. 물론 이 형태들은 그리스 로마 형태지만 건설자들은 아랍인들이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고전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600년에서 10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전 시대 직전에 이슬람 세계는요. 아직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은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고 통일 왕조라든지 이런 걸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회의 특징은요. 유목민 중심의 사회인데 가장 중요한 건 혈연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이 누구고 이 혈연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가족이 있고 가족에서 더 큰 개념이 시족이죠. 시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거든요. 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부족 혈연 공동체가 있고요. 이 부족 혈연 공동체가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남성의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족에서 연장자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협의해서 결정을 했지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부족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하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랍의 문화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슬람은 유목 문화에서 나왔다? 아닙니다. 이슬람이 나온 곳은 히자즈 지방인데요. 메카죠. 여기는요. 유목문화적인 요소는 있지만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슬람은 사막 문화야, 유목 문화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 이슬람이 가장 가져온 위대한 공헌은 아랍 사회, 혈연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아랍 사회를 혈연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으로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런 게 중요한 사회였는데 이슬람이 그러한 찬스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네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어쩌면 이슬람이 아랍 세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러한 부조리한 혈연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과 함께 아랍의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슬람은 아랍인들의 열정적인 신앙심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주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크게 두 제국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으면서 서쪽 지역이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이죠.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은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서로 소모전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불편하니까 아랍 부족 왕국들을 자신들의 위성 국가로 만들어서 아랍 지역을 쉽게 말하면 통제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들이 이 부족들이 귀찮고 불편하니까 없애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이 아라비아 쪽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권력 공백의 틈을 타서 아랍인들의 이슬람 문화가 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페르시아도 무너뜨리고 동로마도 무너뜨리죠. 물론 동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1453년 투르크인들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입니다만은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땅들,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그런 쪽 땅들이죠. 거기를 아랍 이슬람 문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랍 이슬람 문명은요. 이쪽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시 북아프리카로 가고 북아프리카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서 스페인 남부 지역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랍 이슬람 문명은요. 711년경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세계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오늘날 차이점은요. 일단 동남아시아 쪽에는 아직 그때는 이슬람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터키가 있는 지역은 이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슬람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랍 역사와 이슬람 역사는 사실 분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632년에 더 이상 예언자는 나오지 않아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언자가 남긴 공동체는 있으니까 이 예언자가 남긴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를 이어서 예언자가 남긴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을 지도자를 칼리파라고 그랬고요. 칼리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칼리프라고 영어식 표현을 많이 하죠. 일대 칼리파부터 아부 바크르부터 우마르 그리고 오스만, 알리 4명의 칼리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4명은 혈연적으로 큰 관계가 없어요. 물론 뭐 높은 아주 먼 조상으로 가면 만나겠지만, 그래서 이 4명을 정통 칼리파, 올바르게 인도된 칼리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4번째 칼리파였던 이 알리가 죽은 게 661년인데 661년에 알리 다음에부터 이어지는 이때는 세습이 돼요. 그전에는 세습이 아닙니다. 661년부터 750년까지 우마야 칼리파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750년부터 1258년까지를 아바스 칼리파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아바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죠. 그렇지만 이 긴 기간 동안의 전성기는 그다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세기가 될 때쯤이면 945년이 되면 지금의 카스피해 지역에서 나온 12이맘 쉬아파인 부예조가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거든요. 왕조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신들이 통치를 하고, 자신들은 쉬아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아파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945년부터는 아바스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들을 쉬아파들을 쫓아낸 거는 1055년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다시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을 해서, 이들은 순니파거든요. 순니파를 다시 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바스 칼리파한테 당신들이 이제 지배를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바스 칼리파조는 945년쯤 되면은 이제 힘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래서 명맥을 이어가다가 1258년에 몽고의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945년에 부예조가 바그다드를 점령할 때쯤이 되면은 이제 다시 시선을 우리가 서쪽으로 좀만 가면은요, 거기에는 함단조가 있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지금의 이집트 시리아 쪽을 지배한 새로운 강력한 강자가 나타납니다. 파티마입니다. 파티마조. 이 파티마조는 909년 지금의 튀니지 지역에서 발흥을 해서 969년에 푸스타트를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이 푸스타트를 점령을 해서 거기를 더 확장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게 바로 카이로입니다. 카히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카히로 있지 않습니까? 카히라, 승리자라는 뜻인데요. 이 카이로를 건설한 사람들이 이 파티마조인데, 이 파티마조는 7이맘 시아파였어요. 이스마일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만든 교육기관이 알아즈하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라는 도시, 알아즈하르라는 교육기관, 순니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파티마조, 이스마일리 시아파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죠. 즉 부예조, 즉 이라크 지역은 12만파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서쪽은 7이맘 시아파, 이스마일리파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때가 10세기가 되면 이 아랍 지역은 소위 말해서 쉬아 전성시대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쉬아가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고전시대의 마지막 1000년이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1000년 즈음에서. 그래서 고전시대를 마무리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바스가 750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우마야조 왕실 사람들을 숙청을 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주 몰래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지역이 어디냐면 스페인 우마야 칼리파입니다. 아랍 시대에는 10세기가 되면 3명의 칼리파가 존재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스 아랍 칼리파하고요, 파티마조 쉬아, 그리고 이 지브랄타 해협 건너 스페인 코르도바의 우마야 칼리파, 이 3개의 칼리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대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엄청난 영토 팽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우리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랍인들이 지배를 할 때
이슬람을 갖고 가가지고 이슬람 믿을래 안 믿을래, 카리냐 코란이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사료를 보면은요, 무슬림들이 당시에 주변 지역을 점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개종도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종자에게, 즉 무슬림들한테 세금을 못 걷거든요. 인두세를, 주민세를 못 걷으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들한테 걷어야 되니까 개종을 하면 안 되죠. 나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나 그리스도교 버리고 이슬람 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개종도 금지시킬 정도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즉 그 무슨 말이냐, 카리냐 코란이라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다. 이들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주변에 나간 건 맞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간 곳마다 패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질이란의 불세출의 영웅,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랍인들이 그때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두 가지 요소가 공통점을 하면서 통일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두 번째로는 아랍어. 아랍어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듯이 꾸란의 언어잖아요. 꾸란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있는 곳은 아랍어가 같이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슬람과 아랍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랍 무슬림 군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지역을 가서 사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 행정체제가 살아있는 지역, 페르시아 사산 제국의 행정체제가 살아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해운들을 그냥 놔뒀어요.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랍어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에 아랍어가 공용어화됩니다. 692년에 우마야조의 칼리파인 압둘 말리크가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아랍 이슬람 표준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은 주변 지역에 있었던 문화와 종교를 많이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 점이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어서 어떤 분들은 이슬람 문화는 용광로 문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마치 미국의 현대 문화가 멜팅팟에서 모든 걸 녹여버린다 했던 것처럼 이슬람이 그러한 형태를 고전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이전부터 이슬람 이후 1000년까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0년부터 1800년까지 아랍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